제8강 학령계 과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먼저 보면은요, 왜 이 시기를 잠재기라고 부르는지를 이해한다. 프로이드의 표현이었죠. 프로이드가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는 이름대로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그 다음 지금 시기를 잠재기라고 불렀죠. 그 다음 모든 다음 시기들은 성기기라는 이름으로 다 포괄적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용어는 프로이드적인 용어를 그대로 썼는데 그 다음에 용어는 프로이드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 시기에 따른 일반 용어, 학령기나 청소년기나 성인기 이런 용어를 쓰는데 에릭슨의 준하는 일반 용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시기를 프로이드는 잠재기라고 불렀는지 이것들을 이해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학습 목표고요. 그 다음에 이때의 인지적인 발달, 인지라는 cognitive function, 인지기능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발달하는지 이런 측면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당되는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향해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이 바울이 자기의 이 신앙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면들을 아주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인데, 이와 비슷한 측면이 지금 우리가 다루는 학령기 부분에 다분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에 있는 나는 아직 그것들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한 가지인데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몸을 내밀면서 나간다. 이 두 부분의 측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 이러한 부분이 이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는 학령기의 주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에 과제를 다룰 때 종합정리 부분에서도 다시 언급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시기에 아이들의 이 발달적인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잠재기 하면은 연령대가 딱 초등학교 연령대예요. 이제 만 7세를 넘어서서 11세, 12세 뭐 이렇게 보는데 되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의 나이 그대로 옵니다. 근데 이 시기의 특성들을 보면은 정서적인 면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반면 지적인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쏟게 되는 이 두 가지의 대비되는 특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바로 이 정서적인 부분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들을 가리켜서 잠재적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latent. 가려져 있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게 감추어져 있느냐? 우리가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에서 배웠던 그의 본성적인 욕구가 많이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욕구의 발산, 이 본성적 욕구의 발산을
우리가 이제 그 카렉시스라는 전문 용어로도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런 본성적 욕구의 집중 내지 발산하고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 그러한 개념들이 특별히 그 어느 영역에 국한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본성적 욕구의 집중이 구강기에는 입에 몰려 있고 학문기에는 학문에 몰려 있고 남근에는 남자의 성기에 몰려 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기는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표현이 다른 말로 하면은 본성적인 욕구가 표출되지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는 온몸에 퍼져 있다. 그래서 어느 하나라고 특정 지어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잠재라는 시기를 거칩니다. 근데 반면 그 정서적인 측면들, 이런 본성적인 욕구의 측면들은 상당히 그 감추어져 있는 반면 이 지적인 발달에 있어서는 굉장한 또 활발한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이드가 이 부분을 집중하지 않은 것은 어떤 면에서 조금 의아할 정도로 이 지적인 문제의 발달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오히려 시작입니다. 근데 프로이드가 이 부분을 집중하지 않아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던 상식적인 생각은 오히려 7세 이전의 아이들보다는 7세 이후의 아이들이 제대로 인간구실을 한다는 기본적인 이해였어요.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우리가 그 언급이 될 텐데, 결국 이 7세를 기준으로 하는 이전과 이후의 세대의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그 프로이드의 시대와 그 이전 시대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이드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7세 이전의 아이들은 오히려 인간구실을 못한다고 봤어요. (7세가) 돼서야 비로소 인간구실을 한다라고 봤어요. 이것은 무슨 과학적인 이해가 아니고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통적으로 갖게 되는 경험적으로 터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7세가 되면 중세시대 같은 경우에는 세례도 베풀고 제대로 인간구실을 한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제대로 인간구실을 한다는 것들을 좀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용어가 뭐가 없을까 생각해보면 제일 그 적당한 용어가 심부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구실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일들을 맡기면은 나름대로 그 일들을 좀 처리해서 결과물을 내기까지 자기가 뭘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가장 어린 나이에 그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건 바로 심부름이죠. 7세 이전의 아이들한테는 심부름이라는 개념이 거의 적용되기가 어렵다. 한번 그 7세 이전의 아이들과 7세 이후의 아이들에게 나름대로 과제를, 심부름의 과제를 줘서 그 수행 능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이 차이를 좀 아실지 모르겠어요. 말이 먹히는 나이, 제대로 자기 입장을 수행할 수 있는 나이, 독자적으로 자기가 받은 과제를 다소의 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자기가 수행할 수 있는 나이, 이것이 바로 7세 이후의 나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의 아이들은 그런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 봤죠. 반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 언급했던 이 7세 이전의 관정을 제대로 이제 그 의미를 파악하고, 실은 이것이 아주 원경험이고 그 경험이 어떤 의미에서는 나머지 인생 모두를 지배한다는 오히려 주객이 전도된 그런 가설을 세운 것이 바로 프로이드적인 발상입니다. 즉 7세 이전의 성장 과정이 모든 우리의 그 패턴을 좌지우지하는 역동적인 기반을 완성하고 있고,
실세 이후의 과정은 반복에 불과하다. 라고 이해한 것이 바로 프로이드적인 개혁적인 관점입니다. 이전의 그 설명과는 사뭇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프로이드가 7세 이후에 이 초등학교 연령대의 그런 그 지적인 활발한 성장에 대해서는 다소 좀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당시의 기본적인 사회적인 식성 자체가 7세가 돼서야 뭐 비로소 뭘 한다라고 이해하는 입장인데, 오히려 프로이드 입장에서는 그때야말로 그 정서적인 어떤 발휘가 되지 않는 시기다. 오히려 더 거꾸로 이해하는 이런 독특성, 개혁성을 보인 것입니다. 결국 저희의 이 발달 단계와 역동상담을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이 두 가지가 잘 통합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이제 역동상담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강조했던 7세 이전의 생활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들을 더 생각하고 이 부분의 그 가치를 더 강조하는 특성이 바로 역동상담적인 관점입니다. 이런 프로이드적인 관점을 두는 게 역동상담적 관점이죠. 반면 대개 7세가 돼야만이 제대로 인간구실을 하고 일반적인 어떤 사람으로서의 그 가치 기능, 수행 기능들을 하니까 되게 7세 이후로 강조하게 되면서 7세 이후에 발달되는 여러 가지의 그 기능, 인지 기능이라고 벌써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관점은 그 일반 상담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교육적 관점. 물론 요즘은 이제 교육이 초등학교 이후의 연령대가 아니라 그 이전의 연령대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강조하죠. 그런 것들은 확실히 프로이드적인 관점을, 발달이라는 이해들을 이제 새롭게 갖는 그러한 개혁적인 관점이 있는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확실히 7세 이후에 인간구실을 한다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초래했냐면, 이때 되면 비로소 노동을 시켰어요. 그리고 전쟁이 발발하면 나름대로의 기능적인 수행을 가장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연령으로 7세를 꼽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교육적인 발달이 됐을 때에도 처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나이로 우리가 7세를 봤던 것은 기본적인 이 과거의 경험적인 이해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로 그대로 고스란히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창기 교육이라는 것은 노동의 견주는 이제 제대로 무엇을 이해하고 활동할 수 있는 연령이 되어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죠. 이런 비로소 인간구실을 하는 이런 심부름의 부분을 바로 오늘 주로 언급하게 되는 이 피아제라는 학자는 조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7세 이전에는 조작을 못하고 7세 이후에는 조작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 파란 글씨로 쓴 부분,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작이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인간구실, 심부름에 대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겠어요. 오퍼레이션, 우리가 기계를 조작할 때도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자기를 조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 자신을 오퍼레이션, 조작할 수 있는 기능. 남의 과제, 어떤 주된 과제에 따라서 자기가 스스로 그 일들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그 과정, 그것을 이제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지적인 기본 이해가, 기본적인 인지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보존 개념, 산단 논법의 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인지 발달적 특성에 적혀 있는 지금 이 부분은 바로 그 피아제가 그 자기의 그 개념에 맞춰서 아이들을 연구한 결과들을 정리해 놓은 표현들입니다. 7세를 전후로 해서 이제 조작기랑 조작이 아닌 시기라고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7세가 이제 기준이 되는데, 7세를 기준으로 조작을 못하는 시기는 크게 둘로 나눠져요. 대개 이제 태어나서 2세까지를 그 감각 운동기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연령, 2에서 7세까지의 과정을 조작을 아직 못하는 연령에 대해서 조작 전 단계다라는 표현으로 전조작기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7세 이후의 연령은 이제 한 12세까지의 연령을 가리켜서 조작을 곧 이 콘크리트하게 하는 단계라서 콘크리트 조작기라고 불러요. 이거 번역을 구체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좀 양면적인 번역 특성이 있어요. 이제 구체적인 작업을 한다, 조작을 한다라는 면에 콘크리트라는 용어도 되지만은, 그 고지식하다, 완고하다는 뜻의 콘크리트 개념도 다분히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개념은 우리 번역에서 잘 함의하지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지식한 조작기다라는 개념으로도 이 용어를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2세 이후의 연령대는 형식적 조작기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때 형식적이라는 말은 포멀이라는 뜻입니다. 포멀. 그래서 이제 조작기도 둘로 나눠지는데, 오늘 우리는 지금 구체적인 조작기라고 말하는 이 시기를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의 그 특성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전 단계인 전조작기의 시기부터 확인을 하면서 내용을 검토해 보기를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인지발달의 특성에서 보면은 그 전에 있던 그 하위 단계의 어떤 특성들이 상위 단계로 가면서 이제 완화되거나 사라지는 인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1, 2번에 해당되는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조작기나 구체적 조작기나 언제나 존재하는 어떤 특성들인데, 그 개념이 다소 성숙하거나 발달하는 그런 입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3, 4번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에는 없던 개념인데 이제 그 새로운 상위 개념에서 습득하게 되거나 발달하게 된 단계의 그 이해들이 있죠. 인지적인 이해.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뒷번호로 묶어서 넣어보았어요. 인지라는 표현은요, cognition. 이 단어 정의로 말하면은요, 그 인풋과 아웃풋의 중간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인지. 들어가고 나가는 것 사이에 있다. 그 아까 심부름도 과제가 들어오면은 결과물을 낸다고 했잖아요. 결국 그 중간에 있는 게 인지라는 거죠. 되게 인풋과 아웃풋의 중간이라고 할 때 하나의 예를 들면은 그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요. 그럼 그게 인풋이죠. 청각을 통해서 노래라는 자극이 들어옵니다. 근데 아웃풋은 어떤 사람이 그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러면 그 흥얼거리는 자체가 내 입으로 나가는 결과죠. 그럼 그 중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 중간에는 이 노래에 관한 여러 가지의 연상과 그 노래에 대한 자기의 감정과 그리고 이 노래에 대한 자기의 반응들을 어떻게 보일까 하는 다양한 그 단계별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인지라는 거죠.
인지. 근데 그러한 인지, 즉 이제 지적 사고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의 이제 발달에 대한 설명을 피아제가 매우 잘 했기 때문에 이 인지 발달의 대가이자 이제 초창기에 그 개혁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람으로 우리가 늘 손꼽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가 말하는 표현 중에서 이 7세 이전의 단계의 어떤 특징들 중에서 보자면 이 자아중심성과 물활론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자아중심성이라는 것은 이기적이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그 주관적인 관점이 객관적인 관점보다 더 앞선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때 아이들은 그 자기의 관점에서 탈피하기가 좀 어려워요. 객관적인 지표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몇 가지 실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아이로 하여금 정면에 있는 어떤 물체를 보게 해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 그 같은 사진을 골라봐라 라고 이제 사진 몇 개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는 이제 다른 사진들도 있지만은 같은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오로지 자기가 본 각도에 있는 사진만을 골라낼 수 있고 다른 각도에서 찍은 그 같은 물체의 사진은 자기가 본 것이 아니라고 골라내지 못하는 특성을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자아중심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이 자아중심성의 한 가지 특성은 아이들이 이제 장난감을 고를 때 우리가 이제 기성 제품들은 같은 모양의 장난감들이 많이 있잖아요. 색깔이 좀 다르거나 뭐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결국 같은 모델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이가 어떤 물건을 보고 저거 사달라고 해서 그 물건을 집으면은 비슷한 다른 모델을 보여줘도 그것이 많은 흥미를 끌지 못할 때를 우리가 가끔 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고집을 피우나 이런 생각을 들 텐데 그건 고집이 아니라 그가 볼 수 있는 유일한 관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객관적인 지표에서는 이게 같다라고 취급하지만은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본 것에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흘러가기 때문에 같다라는 이해를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자아중심성은 결국 다른 모든 이 전조적의 특성의 기본이 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물활론적인 특성은 살아있다. 우리가 햇님도 살아있고, 이 책상도 살아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모든 것도 살아있다. 그가 보고 있는 모든 그 무생물체에 관해서도 하나의 다 생명의식을 부여하고 있는 특성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런 생각들을 버리게 되죠. 전조작계의 이 특성은 결국 많은 부분들이 프로이드적인 관점들을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걸 봅니다. 즉 환상과 무의식적인 특성에 따라서 더 주되게 움직이는 아이의 발달 단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구체적 조작기에 넘어가면은 이러한 작업은 완화되거나 사라지는, 즉 더 중요한 작업이 아니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죠. 우리가 아까 성경 말씀 부분인데 이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고 했는데 이 잊어버리게 되는 뒤의 것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뒤의 것이 잠시 덮어두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계속 갖고 있는 기능 중에 도덕적인 기능, 그리고 꿈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 세미오틱 펑션이라는 용어도 쓰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조작기의 시기에 보이는 기능이라고 해서 세미오틱이라는 게 기호라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기호적인 기능 또는 상징 기능,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즉, 이 전조잡기 한 2살 이때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그 환상, 심볼을 사용하거나 상징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언어를 사용하는 것, 언어도 하나의 기호이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하는 것 등 그런 것들이 이제 전조잡기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기호 기능과 상징 기능은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되기보다는 이 전조잡기의 수준에서는 자아중심적인 기능을 대변하는 면으로 더 많이 등장하겠죠. 그리고 이후의 기호적인 기능들은 훨씬 더 객관적인 지표에 맞춰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덕적인 기능에서 보자면은 그 전조잡기의 기능은 타율성, 즉 외부에서 명령한 것들을 그저 받아들이는 수준이에요. 밖에서 해라 하지 마라 하는 명령에 맞춰서 기준을 삼는 것이죠. 내재적 정의 개념이 있긴 합니다. immanent justice라는 영어를 번역한 말인데, 즉 아이에게는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이 그 타율적으로 들어온 것 이전에 이미 마음속에 아주 원시적인 그 정의, 옳고 그름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성인에서 생각하는 그런 합리적인 기능은 아니에요. 상당히 여전히 자아중심적인, 그리고 원래부터 갖고 있는 수준의 원시적인 기능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비유를 한대요. 그 고의로 그릇을 하나 깬 것보다는 실수로 그릇을 넓게 깬 게 훨씬 더 나쁘다,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더 커서는 고의성이 더 나쁜 것으로 고려할 수는 있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나쁜 현상이 많으면은 그 자체를 더 나쁘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옳고 그름의 문제와 상관없이 엄마가 표정을 오랫동안 찡그리고 있으면 그게 나쁜 거예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반면 이제 그 구체적 조작기 단계, 우리가 오늘 다루는 7세 이후의 단계에 가면은 도덕적인 특성은 자율성. 이거는 우리가 이미 그 남근기에서 주로 다뤘지만 이 초자적인 특성을 자기 안에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에게 옳고 그름의 원칙을 들이대게 된다, 이런 특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꿈에 대해서도 보통 꿈이 벌어지는 현상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외적인 면으로 보느냐, 아니면 내가 꾸는 어떤 그 현상적인 꿈이냐, 꿈을 좀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어떤 환상의 외부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냐의 차이에 있어서 볼 때도 7세 이전은 아주 현실에 기초한 생각보다는 조금 더 상징적이고 환상적인 부분에 몰두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구체적 조작기가 되면은 꿈은 자기가 꾸는 그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더 명확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유목화 개념이 이제 그 다음 개념들은 이 전조작기에서는 없었는데 그야말로 이제 조작기가 되니까, 조작을 할 수 있으니까 비로소 이루어지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야말로 조작이라는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특성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유목화, 그룹핑입니다. 그룹핑. 어떤 특정한 특성들을 이렇게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한다고 해요. 만약 이제 나무로 만든 공을 10개 갖다 놓고, 그 중에 8개 공은 갈색이고, 2개는 흰색이다, 이렇게 보면은, 보통 우리가 갈색 공이 많냐, 흰색 공이 많냐라면은, 당연히 갈색 공이 많다라고 쉽게 대답할 수가 있겠죠. 근데, 갈색 공이 많냐, 나무 공이 많냐, 그러면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10개가 모두 다 나무공이고 그 중에 2개만 흰색공이고 나머지는 갈색공인데, 그럼 당연히 이 나무공이 많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죠. 근데 이 눈으로 보이는데 급급한 부분에 치중하면은 이 나무들의 재질, 이 공이 나무로 만들어 있다는 그 재질의 특성보다는 당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에 치중을 하기 때문에 갈색공이 더 많다라는 식으로 대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조작기에서 7세 정도에 되면은 당장 눈에 보이는 부분에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영역에 따라서 이것들을 그룹을 같은 물건이라도
그 특성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는 것들을 많이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한 물질 안에서도 색깔이 있고, 모양이 있고, 또 재질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들의 이제 차이에 따라서 충분히 그 그룹을 달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개념들, 무조건 이게 갈색이라고 그러면은 다른 의미로 포함되지는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갈색이면서 동시에 동그라면서 동시에 나무 재질이면서, 그래서 나무 재질로 모을 때는 이것이 나무 쪽에 포함되기도 할 수도 있고, 색깔로 모을 때는 갈색 쪽에 모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나의 특성에 따라서 나머지의 영역들이 좀 달라도 이렇게 군집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이것이 구체적인 조작기에 해당됩니다. 그만큼 자아중심성을 벗어나서 객관적인 지표에 치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특성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 구실을 한다고 하는 외형적인 지표에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보존 개념인데, 보존 개념은 앞서서 적혀 있기도 했지만은 이 물질, 길이, 수, 양, 영역에 있어서의 그 보존의 특성을 확인하는데, 이 영역의 개념은 9살에서 한 10살 정도에 생긴다고, 만이죠, 만 나이. 근데 나머지 영역들은 대개 6세에서 7세. 이제 그 구체적 조작기가 그 이르렀을 때 초반부터 이루어지는 기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물질적 보존 개념이 이게 뭐냐? 이 물질이 어떤 특성을 계속 유지한다는 면입니다. 그래서 일단 물질에 대한 보존, 이 화면 좀 지우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질에 대한 보존을 보면은요, 이런 두 가지 물질, 똑같은 그 양의 공이 있다고 칩시다. 진흙공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같으냐 말하면 눈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같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공에 하나는 놔두고 하나는 이렇게 짓눌러가지고 쭉 이제 일자로 폈어요. 그럼 이 두 물질의 양이 같으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같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같은 물질을 눌러서 폈으니까 모양은 변형됐지만은 결국 이 특성에 있는 양이 달라지진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물질의 보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보존 개념을 보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은 바로 구체적 조작기가 되어서야 이루어진다 이거죠. 보존 개념은 크게 이 동일성, 보상성, 역조작이라는 특성을 담을 때 설명할 수 있어요. 동일성이라는 건 이렇게 보기에 같다고 할 때 이제 이해하는 거고, 역조작이라는 것은 그거를 이렇게 짓눌러서 피고 또 똑같이 다시 이렇게 동글동글 말아서 원형으로 만들고 하는 이런 역조작을 통해서 이 보존 같은 것이다 이런 걸 이해하는 거예요. 보상성은 이제 이래저래 서로 이제 비교해서 일치하는 것들을 보는데, 뭐 가령 예를 들어 똑같은 틀 안에다가 이걸 다 넣을 때 똑같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보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그냥 당장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를 이제 같은지는 모르지만 이거를 이제 이런 똑같은 틀에 어떻게 이렇게 넣어보거나 하면은 이게 같은 양이구나라는 걸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일성, 보상성, 역조작의 기능을 통해서 보존되는구나, 같구나라는 개념을 익히는 것이 이제 구체적 조작기의 이제 특성인데, 물질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변형이 돼도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길이에 대한 보존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들 수 있어요. 똑같은 길이의 나무를 놔둡니다. 이 길이가 같으냐라고 얘기하면은 당연히 같다라고 얘기해야겠죠. 그럼 이 물질을 뭐 이렇게 놔두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놔두고, 이게 길이가 같으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대개는 이런 모양이든 이런 모양이든 다시 이렇게 똑같이 놔봐서 길이가 같은지 비교해보면 알 수 있고, 또 똑같이 같다라고 알았던 것들을 모양을 이렇게 변형해서 놓을 때 그럴 때도 알 수 있고, 어쨌든 이 길이가 위치를 바꾼다고 해서
변형되는 게 아니라 보존되는구나 라는 것들도 터득할 수 있는 나이가 6, 7세 때다. 또 수에 있어서는 5개의 구수를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양이 같으냐 수가 같으냐 라고 할 때 다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흐트러 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놓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5개를 한꺼번에 쫙 몰아놓거나 아니면은 그 길이를 좀 이렇게 달리 이렇게 놓거나 그러면은 이 양이 같으냐 수가 같으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보정 개념이 없으면은 변형이 되면서 같다라는 개념들을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이 보정 개념이 생기면은 위치를 이렇게 바꾼다고 해도 결국 5개, 5개로 같다라고 이제 개념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양에 대한 개념은 이제 컵이 똑같은 컵으로 B컵으로 해도 되고 똑같은 물의 양을 채웠어요. 그러면 물의 양이 같으냐 할 때 같다. 네, 물의 양이. 근데 이거를 그 똑같은 비커가 아니고 하나는 이제 또 그 원래 비커인데 하나는 이제 목이 긴 그리고 이제 폭이 작은 그런 그 비커를 넣으면은 물이 똑같은 양을 부어도 이렇게 좀 높죠. 이 양이 같으냐라고 얘기할 때 그 길이에만 신경을 쓰면 마치 그 오른쪽에 있는 게 더 그 양이 많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그 동일한 어떠한 다른 그릇에 이렇게 넣어서 비교를 해보든지 아니면 이 똑같은 모양의 다른 그릇이 하나 있어서 그것을 부어가지고 그 원형처럼 다시 이게 같은지 이렇게 높이가 같은지를 비교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해서 이게 같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양의 보존을 설명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역의 보존에 대한 것들은 가장 늦게서야 이제 발생한다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똑같은 이제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똑같은 부분을 점유를 이렇게 했어요. 같은 그 영역을 점유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 점유 영역을 이제 위치를 바꿔서 이 똑같은 부분이긴 한데 하나도 아니고 이제는 쪼개요. 뭐 10개로 막 나눴다 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쪼개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이제 쪼개요. 다 합치면 이 점유 영역은 같아요. 이게 점유한 영역이 같으냐라고 비교할 때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는 떨어진다는 거죠. 물론 이 그림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그림 초반에 나타난 걸 이렇게 10개 영역으로 미리 그려놨다면은 더 그 이해하기가 쉬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영역의 보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폭이 생기는데 이건 좀 나중에 생긴다. 가역성이라는 부분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물이 이렇게 끓이면은 증기가 되고 물을 얼리면은 얼음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조작이라는 것이 결국 이 가역성의 특성과 많이 흡사하죠. 왜냐하면 역조작이 흐트린 거를 이제 다시 원형으로 이렇게 맞추면은 같다라는 걸 비교하듯이 물이 얼음이 돼도 다시 녹여서 물이 되고 이런 걸 보는 것, 이 역조작의 개념을 통해서 가역성이라는 개념도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인지 발달의 그 작업들을 이해하는 과정, 이 인지적인 능력을 배가하는 과정 때문에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아중심성, 문화론적인 특성 내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역동적인 또는 무의식적인 맥락들은 좀 뒷전으로 미루고 목표, 이제 새로 배우는 그 학습 목표를 향해서 아주 최대한 이제 나아가는 그런 방식들을 우리가 이 학령기 연령대의 아이들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릭슨은 이 같은 시기를 그 근면감 혹은 열등감이라는 그 개념으로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근면이라는 것은 인더스트리라는, 또 성실성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열등감은 inferiority. 열등하다. 네. 나는 살아가거나 적어가는데 필요한 기술을 충분히 숙달하였는가. 에릭슨은 이 시기를 자아성장의 가장 결정적인 단계로 보았습니다.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던 과거의 희망과 바람을 잊어버리고, 이게 뭐예요? 뒤에 것, 즉 역동적인 맥락. 그리고 보다 넓은 문화의 유용한 기술과 도구. 이거는 어떤 부분인가요? 우리 일반적인 사회에서 요구하는 의식적, 그리고 인지적 요구입니다. 즉 학교에서 집에서 그리고 친구들과 사회에서 여러가지 기술과 능력을 발달시킵니다. 이를 위해 적절한 훈련, 충분한 교육, 좋은 모델을 제시하면 근면성을 갖게 되고, 이러한 현실의 능력이 발달에 의해서 아이의 자기감, 자기 스스로에 대한 존재감, 이런 것들이 이제 풍부해집니다. 그러나 훈련이 부족하거나 방향 지시가 불분명할 때는 이제 열등감을 갖게 되고, 이때는 이제 친구들과의 비교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 자신의 남과 비교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은 아이로 하여금 많은 손상을 주게 됩니다. 물론 이런 비교의식은 우리가 볼 때는 남근기 시절부터도 시작되는 거죠. 왜냐하면 남근기 시절부터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 비교, 서열, 이런 차이들을 배우는 것처럼 되게 남근기 때는 또 형제 간의 라이벌리티 이런 것들 터득하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 우리가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의 부분의 어떤 과제들이 많은 부분 이제 잠재되어 있고 뒤에 것처럼 이렇게 잠시 눌러져 있긴 하지만은 반복이 되긴 되죠. 이 시기 안에서도. 그래서 되게 우리가 오히려 그 남근기, 학문기, 구강기 이러한 주제와 관련된 기억들을 실제로 7세 이전의 연령대의 기억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이 초등학교 연령대의 어떤 경험들로 기억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건 초등학교 때 결국 형성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되죠. 이미 배운 대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의 원형이 더 일찍 시기인 그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에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기억을 대개는 그때까지는 못 해내기 때문에 되게 그 기억의 원형으로 따질 때는 보통 초등학교 기억을 오히려 기억의 원형으로 말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실제 원 경험은 그보다 더 일찍 있었다고 봐야죠. 에릭슨은 그러한 관점에서 보자면은 프로이드적인 부분의 잠복기라는 표현에 힘을 실어준 게 아니라 이 피아제의 인지 발달에 이제 조작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부분에 힘을 실어준 용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실은 우리가 실제적인 부분들, 현실의 부분이 무시 못할 만큼 중요한 것이죠. 프로이드는 이제 그에 반하여서 우리의 내적인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오히려 잠재기라고 불렀지만은 그와 어떤 상반되는 특성들이 지금 이 학령기에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입장에 그 과제 정리를 좀 해볼까 싶어요. 먼저는 이제 되게 우리가 에릭슨을 통해서 이런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이 근면, 인더스트리가 이 시기에 중요한 과제라는 것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 부분은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성실성이라는 표현도 쓸 수도 있겠고. 근데 보통 우리가 둘째로는 프로이드의 이론을 들어서
과제를 하나 설명했는데, 프로이드의 이 잠재적인 특성은 과제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표현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피아제의 개념을 통해서 그 학년기 과제는 쓰는 게 오히려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에릭슨도 그렇게 썼다고 보고요. 이제 피아제 표현으로 보면은 조작이라는 표현도 있었고, 그게 이제 구체적이다 내지는 고지식하다, 이런 고지식함의 특성도 반영하고 이런 용어가 있었는데, 이 용어는 좀 일반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좀 특수한 용어가 돼서 조금 더 이해 흡사한 인지라는 특성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조금 더 가까운 근접하는 일반 용어를 우리가 하나 골라보도록 하죠. 그래서 학습이라는 용어를 그냥 고르도록 했습니다. 학습, learning. 그래서 이 식의 과제는 근면성, 그리고 공부하는 거죠, 학습. 그리고 이 근면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초등학교라는 이 학교 생활에 충실한다는 표현도 되고, 학습은 그 학교 생활의 가장 주된 흐름이라고 하는 이 공부 영역을 잘 쫓아간다라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두 가지의 그 큰 대가의 관점과 함께 나란히 우리가 이 교과 과정을 준비하면서 제3의 과제로 보통 이제 정리해왔던 과정이 있죠. 제가 나름대로 고민해서 정리해오던 관점을 이렇게 하나씩 더 추가로 적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라고 적어야 될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과제에서, 지금까지 다룬 과제에서 어떤 부분들을 제3의 과제라고 부를 수가 있다고 봅니까? 어떤 것들이 생각이 드세요? 여러 가지를 이제 붙일 수가 있겠죠? 뭐, 자기감의 형성이라든지, 뭐, 사회성의 발달이라든지, 내지는 뭐, 미래를 꿈꾼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용어들을 통해서 이 시기들을 쭉 설명해낼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이 시기를 특별히 이제 표현할 때, 목표의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표의식이라고 용어를 붙일 때는 크게 이 안에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강조한 대로 그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몰두하지 않고 또 목표를 향해서는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집중, 몰두. 그만큼 한 곳에 에너지를 모아야 되죠. 근데 반면 어느 한쪽에는 좀 더 거리감을 두고 등한히 하는 그런 영역이 생기죠. 그래서 이 등한히 하는 영역을 다른 용어를 여러 가지 부를 수 있지만은 저는 특별히 이제 수동적 유예라는 용어를 좀 써보려고 해요.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는 이 청소년기에서 다루는 이 능동적 유예라는, 실은 거기서 그냥 유예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개념을 능동적이라는 타이틀로 붙여서 지금에 있는 이 수동적 유예랑 좀 대비시켜서 제가 용어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유예라는 거는 이제 미룬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목표의식을 위해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뭘 잊어버립니까? 대개 우리가 역동의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구항기, 낭문기, 학문기의 주제들, 그에 대한 과제들이 이 시기에는 다소 미뤄집니다. 그래서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르죠? 잠재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수동적 유예. 프로이드는 왜 이 시기가 잠재기가 되느냐, 왜 모든 인생에서 그 본성적인 욕구가 쭉 나타나지 않고 이 시기에는 본성 욕구가 가려지느냐, 그것은 뭐 다른 여러 설명도 했겠지만은 대표적인 설명은 유전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태고부터 내려오는 그 여러 경험이 우리의 뇌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하나의 특성으로 반영돼서 어느 한 시기에는 이게 잠재될 수밖에 없도록 인류가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잠재기의 그 원 경험을
프로이드는 빙하기라고 봤어요. 우리가 빙하기라는 특정한 모든 것들이 가려져 있는 인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인생 한 사람의 경험 안에서도 잠재기라는 가려져 있는 시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설명보다는 오늘 우리가 인지 발달에 대해서 한참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기에 그만큼 정서적인 부분까지는 아직 관심의 영역을 줄 수 없는, 왜냐하면은 인지 발달에 집중하고 몰두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는 수동적이다. 자기가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이 과제들이 미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부분도 결국은 수동적인 유해의 특성을 담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봤습니다. 반면 이제 청소년기 때는 이제 다시 성기기가 시작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구강기, 남근기, 항문기의 주제들이 이제 다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시기 때는 자기가 올라오는 걸 알면서도 애써 그것을 이제 뒤로 미루거든요. 그때 과제들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다 뒤로 미룹니다. 그래서 되게 우리 청소년들도 보면은 대학교, 또 대학교 이후까지도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어떤 과제들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 뒤로 미루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자기가 의지적으로 미루어내는 그런 미룸이기 때문에 능동적 유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청소년기 이전이면서 이제 사랑고시를 하는 이 초등학교 학생들, 이때 시기에 특별한 과제들은 자기의 맡은 일들을 충실히 하게 하고 사회 구조 안에서 나름대로 이제 근면성을 발휘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가 하면은 동시에 어떤 것들을 배워나가는 학습, 이것은 자기의 인지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기반으로서의 학습, 이러한 것들이 이제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과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목표의식. 되게 이러한 목표의식은 다른 입장에서 보자면 동기부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은 환자들한테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가지려고 계획할 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목표의식. 마지막으로 이제 이 과제 안에서 설명은 안 했는데, 자율자아 기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발달하는 과정은 이제 프로이드적인 관점에서는 처음에 원본능이라고 말하는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갖고 있는 어떤 특성, 선천적인 특성에서 점점 더 성장해 나가면서 이 원본능의 이 세상을 통해서 형성된 원본능이 이제 만들어낸 새로운 자기, 그것은 이제 자아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후천적인 부분이죠. 후천적인 특성을 이제 크게 발달시켜나가고, 오히려 나중에는 그 후천적인 특성이 더 커져서 이 선천적인 특성인 원본능을 억누르는 그런 특성을 보이는데, 이 자아 기능이 그런 의미에서는 그 원본능과의 관계적인 맥락에서 원본능을 누르는 그런 작용들, 그리고 또 원본능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반응하는 측면으로서만이 처음에 기능을 갖는다고 봅니다. 근데 나중에는 실은 이 원본능이나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이런 의미 없이 그냥 자아 스스로 하고 있는 고유의 기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율적 자아 기능이라고 해서 자율자아 기능이라고 말합니다. 자율적이라는 거죠. autonomous. 자발적인. 이거는 이제 adaptive function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적응 기능이다. 근데 원본능과는 좀 구분되는, 원본능에서 자유로운, 그래서 instinct free라는 말을 쓰는데, 원본능의 요구에서 자유로운 자율적인 기능, 그러한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학자들은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자율적인 자아 기능이 꼭 나중에 생기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도 실은 선천적으로 원본능과 함께 자율자아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하트만이라는 학자가 그런 설명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 선천적인 자율자아 기능과 후천적인 자율자아 기능을 1차적 자율자아 기능, 또 2차적 자율자아 기능, 이렇게 용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결국은 1차적이든 2차적이든 그 자율자아 기능은 여러 가지 그 특성으로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개 이제 이러한 그 자율자아 기능이 이해, 운동, 학습, 그리고 언어, 사고, 지능, 지각, 직관, 이러한 맥락들을 되게 이제 교과서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 자율자아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율자아 기능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태어나면서도 갖고 7세 이전에도 계속 성장하면서 갖게 되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런 분리 과정 안에서 제일 이런 자율자아 기능이 아주 두드러진 시기가 뭐냐고 볼 때는 역시 오늘 배운 이 학령기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 시기는 바로 이 자율자아 기능에 몰두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목표의식을 향한 이 집중과 몰두라는 것은 되게 이 자율자아 기능적인 몰두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자율자아 기능의 이 용어들을 한번 나름대로 한번 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외우는 요령이 있는데 이 첫자만 딱 따서 외웁니다.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이윤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윤학이라는 사람의 언사가 지지직거려요. 이윤학 언사가 지지직거린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윤학 언사 지지직 쓴 다음에 단어를 이렇게 마저 쓰면은 나머지가 다 외워집니다. 나중에는 실은 이윤학 언사는 지지직 그것만 기억나고 이가 뭐더라, 온이 뭐더라 이렇게 고민할 때도 있는데 되게 그렇게 외워놓으면은 오히려 그냥 하나하나 외우는 것보다 더 빨리 외우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외우는 방식대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령기의 부분은 그 지금까지 다루는 주제에 비해서 사뭇 좀 다르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 우리가 되게 표면적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은 오히려 이 학령기에서 다루는 주제 방식으로 더 많이 치중되어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